코로나19와 함께 지낸 지도 2년째. 비대면 시대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해진 기분입니다. 정치권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지역 순회 경선도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른바 코로나 대선 전국에선 후보 간 토론이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0차례 정도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3차 TV 토론회까지 마친 민주당. 현재까지 나온 평을 요약하면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남았다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 후보님 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면 토론회를 시작도 못한 국민의힘. 토론회 때문에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었죠. 특히 최근에 입당한 두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서 약점만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코로나 대선의 토론, 경선 흥행의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를 낳게 될까요? 예, 세 번째 얘기는 코로나 대선 토론이 변수로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경선기획단에서 제가 알기로 이미 민주당은 3번의 토론을 했고 아직도 10여 차례, 거의 20번의 토론회가 남아있죠. 예비 경선 때 TV 토론만 4번을 했었고요. 예. 본 경선 때 3번 이미 했고 앞으로 한 15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많죠. 너무 많더라고요. 좀 많습니다. 예.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TV 토론 많이 안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지만 보고 깜깜이 선거해야 되니까 TV 토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국민들께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당이나 후보 차원에서는 딱 둘한테 좋아요. 첫 번째는 당한테는 일단 좋죠. TV 토론 많이 하면. 왜냐하면 서로 막 후보들 간의 공방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화되면서 당의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당한테는 일단 좋고요. 두 번째는 후발주자들한테 좋습니다. 기회가 생긴다. 네. 가만히 있으면 사실 이 지지율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TV 토론 자꾸 하면서 뭐 1위 후보의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강점을 부각할 수도 있고 계속 뭔가 사건, 사고, 이벤트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후발주자들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TV 토론 많이 하면 좋아하죠. 근데 선두주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스크 노출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얻는 게 좀 적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 지금은 뭐 필수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캠프에서 여러 요청이 오셨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드릴 말씀이 지금은 조정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임진왜란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아니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지금 점점 더 변이가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보다 생각보다 장기화되면 유세를 예전처럼 대면 유세나 조직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디지털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이렇게 TV를. 그렇죠. 공중전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후보 캠프에 대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14분이시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9분이세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 그 기자분들이 못 들어오세요. 다 예. 재택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자분들이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 유력 후보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고 예. 계세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 같은 것들을 다양한 SNS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가 뭐 견인한 언택트 이렇게 멋진 얘기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자체가 지금 공중전 외에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TV 토론은 이제 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선 전에 이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로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당 지도부 측과 좀 어그러진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측과. 근데 여기는 이제 정치 신인이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면 나중에 준비해서 대답하겠다고 하고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거칠되기 때문에 이른바 거칠기 때문에 설화의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는 이 두 후보가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네. 불리할 걸로 보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 국회에 왔을 때 처음에 힘들었던 게 한 번도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논리나 지식이 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정무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주저함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경선 일정을 두 분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거고 또 두 분은 두 분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국민들한테 어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당장은 정책적인 부분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불리하실 겁니다. 근데 잘 극복하셔야죠. 네. 저는 이제 두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토론하면은 불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경험이나 뭐 정치인으로서의 실력 이런 걸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 홍준표 뭐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고 네. 치면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연수가 다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두 분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기성 정치인들하고 또 조금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좀 신선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TV 토론 같은 거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하고 화법이나 이런 것들 설명 이런 것들 다르네 태도가 이런 점을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부각을 하되 우리가 이쪽 부분을 낙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이 1등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쪽 부분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따라 붙을까에 대한 숙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거기에만 매몰되시면 지는 게임을 그냥 시작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시대 정신이 뭘까?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 요것을 전략적으로 잘 뽑으셔가지고 그것을 함께 부각하시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밝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TV 토론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프로그램 중에 1대1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돼 있던데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만약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랑 붙었다. 구체적으로 막 물으면 상당히 당황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오히려 잘못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그게 막 걱정되긴 할 거예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도 이제 TV 토론 보면은 뭐 국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분야가 정말 넓잖아요. 경제도 있고 뭐 교육, 문화, 뭐 외교, 뭐 모든 이제 분야를 다 아우르는 지식과 관점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뭐 외교 관련해서 이제 그 챕터가 있었거든요. TV 토론에서. 근데 외교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대북 정책, 한미 관계 그리고 뭐 대일 외교도 뭐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뭐 대중 외교 같은 경우에도 뭐 홍콩이나 대만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장을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세부적인 주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외교 하나만 봐도 그럴 진데 교육이든 문화든 경제 뭐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치열하고 많은 것들을 다뤄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외교 얘기하셨는데 그 중국과 외교를 해야 됩니까? 미국과 외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외교적인 그 지식이 부족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어디랑 외교하기를 정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손상시키지 않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외교에 관련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네. 경선을 먼저 시작해봐서 아는데 네. 그냥 본인의 입장을 예컨대 성명서를 읽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네. TV 토론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 경제 언론제 후보가 얘기하면 바로 따져들죠. 그렇죠. 파고드는 아니, 거죠. 근데 저도 그쪽 그 당의 민주당의 경선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답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할 역량은 있어야 된다라고는 검증하고 싶어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역대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실제로 내각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형 리더로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신 대통령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역사관이나 어떤 그 전 세계의 흐름에 흐르는 어떤 외교 관계에 대한 기본적 뷰를 갖고 있느냐 정도를 설득력 있게 해도 저는 일단 제가 뭐 가능성이 예상하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냥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면 일단 토론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조금 것 같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초반에는 되죠. 좀 그렇게 이제. 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그 아직 잘 모르는데만 좋은 사람 모셔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렇게 또 하면 국민들 실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벼락치기를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홍준표 의원의 조언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